자, 아까 1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재앙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의 성질도 가져야 되고 금의 역할도 하면서 금보다 엄청난 싼 다른 대체화폐가 나온다면 바꿔 타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이 화폐라는 단어를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얘기죠? 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제도. 왜 제도를 만드는가 봤더니 현재 상황이 뭔가 불편해. 사람들이 불편한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함을 향해서 진화 발전하려고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화폐제도, 금융제도, 정치제도, 제도 많죠? 예, 좀 더 편리하려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황이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저 목소리 힘 있죠? 예, 여러분들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이 화폐 제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화폐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네, 생활하는데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죠? 예, 여기서 제 입에서 지금 경제활동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경제활동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면 이걸 또 경제학적으로 막 접근하면 어려워. 가장 쉽게 경제활동이 뭐냐 그러면 뭘까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생산해내서 그걸 소비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의 일련의 행위. 맞죠? 그러면 이야기를 자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그때 사람들이 사는데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겠죠? 그 중에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식이죠. 먹는 거. 예, 옷은 안 입어도 안 죽어. 잠 아무 생각 자도 괜찮아. 근데 안 먹으면 죽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먹는 것에. 그럼 그 먹는 것을 어디서 해결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아직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렇죠?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급자족이라는 말 씁니다. 자급자족. 뭐라고요? 어디에 의존해가지고? 예, 이거를 우리는 자연경제다 얘기를 합니다. 자연경제. 즉 다시 말해서 산에 가가지고 짐승 잡아먹고 사냥해서 또 나무 열매 따먹고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아먹는 이걸 수렵, 어로, 채취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맞죠? 오로지 자연에 의존합니다. 본능에 충실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은 사냥꾼이야. 나는 나무 열매 따먹는 채집자야. 매일같이 나는 나무 열매 따러 가야 되고 우리 어르신은 맨날 사냥해야 돼. 근데 우리 어르신 맨날 산토끼나 노루 잡아서 먹을 때 처음 먹을 때 맛있었겠죠?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떨까요? 입에 물려. 나도 맨날 산딸기만 따먹으면 계속 맛있을까요? 막 신물이 넘어오고 막 힘들겠죠? 예, 오늘도 변함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나무 열매 따고 산딸기 따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이 산토끼를 잡아가지고 구워 드시네? 그 냄새가 솔솔 풍겨서 내 코를 자극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전에 먹고 싶다. 나도 산토끼 먹고 싶다.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산딸기 따먹는 거 보고 어르신은 또 침을 삼키네? 왜? 먹고 싶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침이 고이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꿔 먹자. 그래서 무슨 제도가 만들어졌어? 예,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자급자족보다는 한층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발전된 상태 맞죠? 예. 그런데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은 되지만 끊임없이 그 제도 안에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또 생겨요. 물물교환이 발전됐지만 여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어.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할까요? 그렇죠. 부피가 작은 건 괜찮지만 운반 도구가 없던 그 시대에는요, 부피가 큰 거는 옮기려면 되게 힘들었겠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이걸 바꾸려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짜기 시작하면서, 야,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5일마다, 아니면 10일마다 어디 장을 만들어서 장을 열자. 그래서 5일장, 10일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네, 발전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물교환 그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 척도가 통일이 안 돼 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쌀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어르신은 보리 농사 짓는데 서로 한 마씩 바꿔 먹지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치가 비슷하니까. 하지만 우리 어르신이 돼지를 기르시고 나는 닭을 길러. 같이 바꿔 먹지. 교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닭의 가치보다는 돼지의 가치가 훨씬 커, 안 커? 가치 척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누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냐면 어르신이 손해보는 느낌 들잖아.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물 죽여가지고 다리만 뚝 잘라가지고 바꿔먹을 수는 없잖아. 불편하죠? 그래서 그 가치를, 척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동전이라고 하는 화폐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전은 갖고 다니기 편하죠? 그죠? 물물교보다 훨씬 편한 거야. 근데 이 동전이 아무리 편해도 또 발전됐다 하더라도 거기 또 뭐가 있다? 또 불편함이 또 있는 거야. 그래도 부피가 큰 거 들고 가는 것보다 낫죠. 이 동전이요, 가까운 곳에서 소액 결제할 때는 되게 좋아, 편해. 근데 문제는 멀리 있는 거액 결제가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내가 집 한 채를 샀는데 수만 양이래.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내가 수만 양을 이고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 가기 싫어. 내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수레를 빌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갈 사람을 돈 주고 쓰는 거야. 무엇인가를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부대 비용이 또 발생하네?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발전된 제도가 뭐예요? 예, 바로 지폐라는 종이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종이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새가? 네모난 직사각형 어디에? 종이에 뭐가 기록됐죠? 숫자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종이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종이돈을 하나 꺼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제 호주머니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숫자가 얼마 찍혔어요? 만이라는 숫자가 찍혔죠? 이렇게 만을 딱 쓰면은 이게 10,000원이래. 이게 종이돈입니다. 그죠?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돈이 가짜로 보이세요? 진짜로 보이세요? 가짜? 진짜? 그럼 왜 진짜로 보이죠? 이유가 뭐죠? 네? 아, 내가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이시네요. 네, 근데 이것이 진짜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첫 강의할 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국가에서 발행했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국가에서 발행했다면 돈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보장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보장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국가는요, 이 종이돈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도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인 여러분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진짜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안 믿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직 지폐가 나오지 않았어. 동전만 사용하던 시대에 우리 어르신이 쌀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 저 쌀 한 말만 주세요 하고 내가 이 종이돈을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이걸 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가짜, 진짜? 네, 처음에는 가짜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서 이 종이돈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되게 편리해 보이는 거야.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걸 거래에 사용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슬쩍 발을 담그는 거야, 이제. 발을 담근다는 것은 이걸 돈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짜가 뭐가 된 거야? 진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속성이에요. 물론 가짜에서 진짜로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사회적, 묵시적 합의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이돈을 신용화폐라 부르죠? 신용, 믿을 신, 쓸 용. 믿고 사용하면 진짜 돈, 안 믿고 안 사용하면 가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돈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낯설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보증하니까 다 믿겠지만 옛날 같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 종이돈을 경제학적 용어로 대안화폐란 말을 써요. 대안화폐. 무슨 화폐요? 대안화폐. 대안이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할 대자. 그럼 이 종이돈이 뭔가를 대신한대. 그럼 실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실체가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그 실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금, 은 같은 이거를 실물화폐라 그럽니다. 실물화폐. 이걸 대신해서 종이돈이 나온 겁니다. 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제가 10kg 가는 금덩어리가 있어. 10kg. 그럼 되게 부럽죠? 에? 나한테는 보물이야, 보물. 근데 10kg에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거래할 때 쓰자니 녹여야 되고 쪼개야 돼. 불편하죠? 거기다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어디 나갈 때마다 들고 다녀야 돼. 집에 놓고 가면 누가 훔쳐갈 것 같아. 불안해. 가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 놓고 가자니 훔쳐갈 것 같고. 그런데 마침 옆집에 한 사장님이 금을 보관하는 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야. 잘 됐다. 저 일주일 동안 출장 가야 되는데 금 일주일만 보관해 주세요. 보관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뭐 써주겠죠. 뭐 써줄 거예요? 금 보관증. 어디다가? 종이에다가. 그럼 금 보관증이 금이에요? 그냥 금을 찾을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발전돼서 나온 게 뭐다? 이게 종이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예. 그럼 이 종이돈을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를 하죠? 국가에서. 네, 국가에서.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걷어요, 국민들한테? 그거 가지고 네, 세금이라는 걸 걷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화폐제도고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 시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무슨 시대죠? 네, 디지털 시대라고 다 얘기합니다. 뭐가 발명되면서?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디지털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건 숫자의 뜻입니다. 숫자. 디지털은요, 이 컴퓨터는 읽을 수 있는 게 0하고 1밖에 없어. 숫자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진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또 얘기를 해. 야, 아날로그는 뭐고 또 디지털은 뭐야? 이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 있죠? 이걸 또 질문하신단 말이야. 그럼 설명해야 돼, 또 안 해야 돼요? 예, 저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강사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날로그는요, 한마디로 70년대, 80년대를 연상하시면 돼요. 뭐든지 느리고, 비싸고, 불편한 거.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 옛날에 동사무소는 은행 가면 줄 섰던 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요즘 은행에서 줄 서는 거 보셔요, 거의? 거의 없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아날로그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내가 2시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싶어, 2시.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아날로그 방식은 뭐 숫자 12, 6, 3, 9, 1, 2 쭉 써놓고 시침, 분침, 초침 밖에 표현한 거 있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야. 근데 디지털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 땡땡 하면 돼, 안 돼? 이게 디지털 방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깔끔하죠, 설명이? 예. 그러면 인간의 모든 제도의 발전은 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주도하게 돼 있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이 됐으면 화폐 제도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끔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돈의 종이가 컴퓨터로 슬쩍 들어가려고 해. 컴퓨터에서 종이한테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니면 넌 안 돼 그래요? 종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종이가 어떻게 컴퓨터에 들어갑니까? 안 돼. 근데 숫자는 들어가 못 들어가? 네, 디지털이 숫자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 또 숫자는 돈이었잖아. 여기로 오면 뭐가 돼야 돼? 숫자, 돈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숫자 돈에 대해서 익숙하세요? 낯설죠? 어색하죠? 숫자 돈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야, 숫자가 무슨 돈이요? 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절대 숫자 돈 안 받아들이죠? 이 머릿속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
누구 전화 좀 빨리. 이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이미 숫자들을 돈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르신 전화. 어르신 전화.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20년, 30년 전만 했을 때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 100만 원만 좀 일주일만 빌려줘 그래. 근데 친한 친구야. 그럼 나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은행 달려가가지고 10,000원짜리 100장 찾아다가 열심히 쉬겠죠? 뭐 발라가면서? 침 발라가면서. 두세 장 갈까봐. 믿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빌려준 게 과거의 모습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좌 불러줘. 스마트폰 열어서 텔레뱅킹 딱 하면 그 친구 통장에 100만 원이 갑니까? 100만 원이라는 숫자만 지킵니까? 숫자만 지키죠? 그리고 그 친구 스마트폰에 입금하고 100만 떠버려. 그 숫자를 보고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친구야, 돈 좀 빌려달랬더니 왜 안 빌려주니? 라고 항변을 해요? 아니면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뭐 보고? 숫자를 그걸 뭐로 인정한 거야? 돈으로. 가짜가 뭐가 됐어? 처음에 이거 가짜야. 근데 지금 뭐가 됐어, 그게? 진짜가 됐잖아. 제가 억지 써요, 지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숫자들을 카드란 곳에 담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90% 이상이 이 숫자들을 사용하고 10% 미만이 지금 지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유럽에서는요,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지폐 없는 국가를 선언했어요. 5, 6년 전에. 근데 그걸 먼저 실천한 게 덴마크야. 옆에 있던 나라. 덴마크는 작년에 이미 조폐공사에서 지폐 발행을 금지시켰고요. 올해 6월 달부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가맹점에서 지폐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너무 코인 앞서가지 마셔. 아직 멀었어. 왜 지폐를 발행하지 않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쓸모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 혹시 동전 갖고 다니는 분 많이 있으세요? 네, 아직 아날로그 시대 사시는군요. 예, 아직은 그런 게 잔재가 남아있지, 그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동전은 다 자취를 감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폐조차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보고서 2030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2030년이 되면 지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래요. 지폐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만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지폐를 뭐가 대신하고 있어, 지금? 디지털 화폐인 숫자돈이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숫자돈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 종이돈보다 뭐가 더 편리할까요? 어떤 면이 더 편리하게 발전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종이돈보다 어떤 점이 편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잔돈, 거스름돈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택시 탔는데 1110원이 나왔어. 90원이라는 거스름돈이 발생하네? 그 운전기사는 맨날 은행만 9시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전으로 바꾸는 번거로움이 있었었죠? 근데 카드 긁으면 어떻게 돼? 다 해결돼버려. 동전 필요합니까? 지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 굳이 몇십조, 몇백조 들어가면서 왜 종이돈을 만드냐고요.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시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해요? 네, 저는 헛소리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것을 지금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네, 은행. 은행이 컴퓨터로 전산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앉아서 뭐 벌어? 수수료 따먹고, 수수료. 지금 한 해에 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수백조가 되겠죠? 그 중에 1%, 2%를 수수료를 은행이 먹고 있는 거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딱 장착해놓고. 더욱더 불합리한 게 내가 내 돈 은행에 맡겨놓고 찾는데 수수료 내야 돼. ATM기 긁을 때마다. 되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되게 불합리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요. 아무리 발전이 돼도.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은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맞죠? 외국하고 교류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갔어,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 보내줘야 되고 학자금 보내줘야죠.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보낼 겁니까?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죠.
그 환전 수수료 발생이 안 해. 그거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는 약과야. 여러 나라의 송금 체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놈의 송금 수수료가 최대 6%에서 8%가 붙어버린대요. 100만 원 보냈는데 5만 원 수수료 내야 돼. 1000만 원이 50만 원 1억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을 내야 돼. 되게 합리적이죠? 네 하신 분 누굽니까? 여러분 같으면 1억 원 보내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수수료 내라 그러면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그래서 무역업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코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가는데도 정보화 시대의 핵심이 뭐냐? 빠른 거죠? 가는데도요 3일에서 25일이 걸린대. 그나마 전산 시스템이 갖춰 있는 선진국은 3일 걸려.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25일,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KBS 파노라마라고 한번 유튜브 들어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간다 아프리카 여자가 미국에 사는데 돈을 5달러를 갖다 우간다로 보내는데 1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한대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미래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업그레이드된 화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화폐입니까? 아, 또 앞서가신다. 네,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돼지털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과도기지만 조만간에 이제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화폐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미래 경제학자들이 화폐의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레볼루션. 왜 그러냐면 그 거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디지털 화폐는 거래 방식이 P2P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요? P2P. 기존의 방식은 은행을 중심으로 수많은 거래자들이 이용을 했죠. 근데 P2P는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어2피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와 뭐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럼 수수료 발생해 안 해? 내가 우리 어르신한테 저 잠깐 10,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0원 빌려주면 제가 수수료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근데 은행만 거쳤다 하면 수수료가 발생해. 은행 돈 벌어줬죠 그동안? 그래서 이 P2P는 뭐 전문 용어로는 동종 계층 간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직거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메일 주고받아 본 적 있죠? 이메일과 성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메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메일 주고받을 때 세금 냈나요? 네, 세금 안 내요. 이메일 주고받을 때 수수료 낸 적 있어요? 수수료 안 내요.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을 때 한 1시간, 2시간 하루 걸려요? 1초에서 빠르면 30분 안에 가, 안 가? 똑같습니다. P2P도. 거기다가 P2P는 뭐가 중요하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보장된다? 누가 거래했는지 보안이 유지가 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래 내역은 공개가 돼요.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몰라. 아까 누구 소개할 때 막 주소가 길게 쭉 있었었죠? 전자지갑에. 그게 나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름이 없어요. 보안기술 숫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불법 거래, 마약 거래에 사용될 수가 있고 정치 비자금이나 자금 세탁이라는 이런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또한 단점은 또 있어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끊임없이 문제점이 발생해야 안 해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잘 안 지워져서. 누가 좀 앞에 계셔서 또 지워주시는 분 있으면 좋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는 그럼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역시 이거를 가짜로 여긴다, 진짜로 여긴다? 역시 가짜로 여기겠죠? 아직까지 지방에는요, 디지털 화폐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진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정하에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디지털 화폐는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네, 고맙습니다. 전자화폐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가상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이 테헤란노에서 이 가상화폐 강의를 엄청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또 이 화폐 전문가를 만나요, 안 만나요? 코인 전문가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동일시에서 취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TV에서 나오는 코인 전문가라는 조차들도 이거를 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발을 담갔다가 낭패를 보고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지금 말고. 자, 전자화폐는 그 용어상에서 틀립니다. 일렉트로닉 머니예요. 교통카드나 티머니 아시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일렉트로닉 머니가 아니라 크립토 커런시. 뜻이 뭡니까? 암호화된 화폐라는 뜻이에요. 암호화된 화폐. 같아요, 틀려요? 전자화폐에 암호화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같냐고. 생성 원인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화폐는 생성 원인이 누군가 주체가 있는 발행 코인이야. 무슨 코인이요? 발행 코인. 하지만 가상화폐는 주체가 없는 채굴 코인이야. 같아요, 틀려요? 근데 이걸 왜 같이 취급하냐고요. 이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돈만 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99%가 이 전자화폐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돈이 된 데 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 끌어들여. 그래서 네트를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막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생겨 안 생겨? 왜 피해자가 생기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금화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안 돼요? 예. 코인을 사라고 할 때 엄청 꼬셔놓고 막상 나 이거 돈 좀 바꿔줘 하면은 못 바꿔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일정한 제한을 핑계대면서 이거 한 6개월 지나면 현금화 될 수 있어. 또 6개월 지나가면 뭐 ATM기 설치해야 돼.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전자지갑만 뭐 하느라고 또 1년 기다려야 돼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현금화를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만히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소를 해버려. 그죠? 고소하면 검찰에서 수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사하면 우리 검찰은요,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뻥 튀겨서 수사하거든요? 그럼 결국 대표가 어떻게 돼? 수사받죠? 구속돼. 그럼 이게 전산이 어떻게 돼? 중지되고, 여기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숫자만 갖고 있는 거야. 휴지 조각. 이게 작금의 상황이었었어요. 99%가 그랬는데. 거의 어디에서? 전자화폐에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가상화폐에 주목을 해야 돼. 크립토 커런시. 그러면 가상화폐는 무조건 전자화폐 뭐가 달라야 돼? 무조건 현금화가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금화가 안 되면 다 짜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럼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인식상의 문제가 있어. 여기 가상화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상화폐 코인 그러면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도 그럴 것이 가짜가 무슨 가짜? 거짓 가짜, 가짜 가짜, 생각상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짜화폐. 이 개념 자체도 굉장히 불손해. 나 우리나라 사람 이걸 왜 이렇게 가상화폐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차라리 그냥 크립토 커런시로 놔두든지 아니면 암호화된 화폐라 그러든지 그럼 좀 유식해 보이잖아. 그쵸? 거기다 왜 거짓 가짜 쓰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고. 근데 그건 넘어갈 수 있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안 생겼다?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가짜만 들어도 다 불법화 시켜버려. 지금 많은 불법 사이트 글을 보면은 가상화폐는 무조건 불법이야.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슴 아파요, 저는요. 미래의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업 하자 그러면 맥힐까? 부정적인 걸 가지고 하자 그러면? 사업 돼요, 안 돼요? 열정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어차피 할 거라면 내 머릿속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자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대답하세요. 제 강의 안 들으신 분, 들으신 분은 말고. 자, 여기 가상화폐와 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상화폐와 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막연하실 겁니다. 가상화폐와 불? 뭐가 있지? 가상화폐가 불 쏘시개로 불타요? 가상화폐는 형체가 없어요. 디지털 공간에서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정답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든 제안입니다. 정답은 저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답을 말하면 내가 괜히 쑥스러워져. 강의를 못할 것 같아.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시시대 인간이 처음 불을 봤을 때, 불을 알았을 때 불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됐을까요? 불은 무서운 존재죠.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한번 불이 일어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태워 죽여버리니까 무섭죠? 지금처럼 소방시설이 안 됐을 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불이 그런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사람 관계에서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져야 되죠? 근데 현대 사회 속에서 불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유가 뭐예요? 예, 다 똑같이 대답하시네 항상. 불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도 있지만 불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 더 많더라. 추위도 물리칠 수 있고 날 음식을 익혀서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살아온 짐승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산업사의 모든 산업시설에 불은 필수죠? 그럼 이 얘기 왜 합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을 안전한 장치로 담보만 해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뭐와의 연관성? 가상화폐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 또한 불처럼 처음에는 부정적인 대상이죠. 안 좋은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 관계에서 멀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미래 앞에서 대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만 한다면 불처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가십니까? 네.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남한테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야기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서 참 말이 많죠, 제가. 한 두세 번 들어보세요. 지루합니다. 자, 그럼 아까요. 우리가 2018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으로 바꿔 텐다 그랬는데 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금의 역할도 하면서 금보다 훨씬 싼 새로운 화폐가 나온다면 갈아탄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럼 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네, 금 공부를 또 해보자고요. 저기 금이 있어. 그럼 내가 앞으로 선택할 가상화폐를 코인이라고 그러게 코인? 네, 코인이 같아야 됩니다. 뭐든지 의심날 때는 금하고 대입해보면 답이 나와요. 금하고 대입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막 아까 50분 내내 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요. 그거 솔직히 안 하면 나도 편해. 1시간이면 강의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금은요, 옛날에 국가만 캘 수 있었나요? 누구나 삽, 곡괭이만 있으면 산에 가서 캘 수 있었나요? 누구나 캘 수 있었죠? 내가 금을 캔다고 해서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로 통제하는 통제기관이 있다, 없다? 네, 통제기관이 없다. 오늘 이 내용이 제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해줘도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또한 내가 선택할 코인 또한 통제기관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없어야 된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금을 땅에서 캔다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채굴이란 말, 채굴. 영어로는 네, 마이닝이란 말 씁니다. 마이닝. 그러면 내가 선택할 코인도 금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무슨 방식이 돼야 돼? 채굴 방식의 코인이 돼야 돼. 이 채굴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네, 발행입니다. 발행. 주체가 있다, 없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종이도처럼 마구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으키거나 금융위기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발행은. 주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채굴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채굴 코인인 가상화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금이 인간에게 처음 발견되어졌을 때 금의 가치가 얼마였을까요? 제로입니다. 네, 가치가 0원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에 꼭 주목해 주세요. 얼마로 시작한다? 이거를 간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금이요, 가치를 몰라. 그냥 여러 금속 중에서 반짝거리는 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거리니까 보기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주워다가요, 녹여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반지도 만들어줬겠죠. 그죠? 보기 좋아요. 세월이 흘러서 와이프가 늙어 죽었어. 자식들이 무덤에 묻어줄 때 그 귀금속을 같이 묻어줘요, 안 묻어줘요? 묻어주겠죠.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납니다. 후손들이 무덤을 파보니까 시체는 안 보여. 뭐만 있어요? 네, 금만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인식이 선호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럼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세란 말을 써요. 시세. 요즘 금 시세가 얼마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우리 시세란 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세란 말은 그 당시에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시세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은 반드시 돈으로 바꿔, 안 바꿔? 예, 그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현금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바꿀까요? 금 거래소. 거래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너무 만들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선택할 코인도 얼마로 시작해야 돼? 0원으로 시작해야 되고, 시세라는 게 만들어져서 현금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고, 거래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 캐레이 코인이 지지난주에 국제거래소 CCX에 등재가 됐어, 안 됐어요? 국제거래소에 등재됐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건 현금화가 된다는 얘기잖아. 현금화 될 시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0원. 맞잖아. 캐레이 코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은요, 땅속에서 캐다 보면 무한정 나옵니까? 어느 순간에 고갈이 됩니까? 수량이 어떻게 돼 있다? 한정 수량이다. 그럼 내가 선택할 코인도 어떻게 돼야 돼? 한정 수량이 돼야 돼. 제가 지금 힘주어 얘기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코인을, 올바른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절대 기준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결하면 하지 마십시오. 뒤탈 생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인 경험하신 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선택한 코인들이 무엇에 어긋났는지를.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네 가지가 조건을 구비하고 나서 국제거래소에 등재가 됐느냐, 쇼핑몰하고 연동이 되느냐, 현금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카드에 탑재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하면 일단 의심해 보시고 금하고 대입해 보세요.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 하에서 탄생한 최초의 코인이 뭡니까? 최초의 코인이. 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거 제가 지울게요. 지금 첫 번째가 뭐였다 그랬죠? 통제 기간이 없다라 그랬죠?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한 가상화폐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 이름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인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단인지 개인인지 몰라. 그 주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가상화폐는 세금도 안 내고 수수료 안 내기 때문에 정부나 은행 세력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죠. 그래서 주체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등장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한 겁니까?
분명히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한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지구촌에서는요,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코인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효시 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 무조건 돈 낸다 그러면 무조건 발단가. 그러고서 사기당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와 배경 속에서 나왔을까를 알고 나니까 강의에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1월 1일 날 나왔죠? 사람들이 소개가 됐어요. 그럼 2009년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무슨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다는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금융이 터졌죠? 2008년도. 이걸 지켜보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융 헤게모니라고 쥐고 있는 세계 금융 자본가들과 그 당시에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FRB가 그 모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초래해놓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놓고 자기네는 책임 안 지고 빠져버린 사건이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은행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를 하죠? 그럼 이 거래 내역이라는 정보를 누구만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은행만 독점하고 있죠. 그 독점된 정보를 은행 자본가들이나 금융 자본가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보고 나카모토 사토시는 정반대의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서버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중앙 집중,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나카모토 사토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해, 안 해요? 그럼 중앙 집중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산이죠?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화폐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형? 분산형.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알아보려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글자가 뭐냐면 탈중앙화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럼 여기 중앙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집중되어지고 통제되는 느낌이 들죠. 중앙 그러면은. 근데 그걸 탈한대. 탈이 뭐예요?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어? 중앙 집중 통제로부터 벗어난다.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통제 기관이 없어야 된다. 일맥상통해야 안 해요. 제 강의의 장점입니다, 이게. 연결되잖아요. 제가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야. 이 서울바다에서 이런 강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바른 코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잘못 선택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네. 이미 캐리캐시 선택했으니까 탁월한 선택이시지 뭐.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이 인류에게 남긴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첫째, 이 비트코인은 총 채굴량이 2100만 개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블록체인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뭐를 소개했다? 블록체인. 또 한 가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분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할성. 뭘 갖고 있다? 분할성.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디지털 화폐는 거래 방식이 뭐라 그랬죠? P2P. 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계 직거래 된다 그랬죠? 피어 투 피어, 직거래란 말이야. 은행과 제3자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놀라운 게 비트코인 나온 지 벌써 7년 됐잖아요. 7년. 전 세계 8,000개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에만 거래되는 건수가 20만에서 30만 건수 된대요. 근데 그 7년 동안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관리하는 주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에 의한 방식이다? 블록체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데도 단 한 번의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블록체인은 게 뭐냐? 흔히들 얘기합니다. 뭐 알고리즘 형태의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죠. 엊그제 뭐 단톡방에 가보니까 알고리즘이 뭐냐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하나의 수학적인 용어, 하나의 연산장치를 말하는 거야. 연산장치.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하나의 연산장치로 비유한 거거든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코인 100만 개 보내줄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게 내역이 쌓입니다. 이렇게. 그 쌓여가지고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게 10분마다 블록이 쌓여요. 10분마다. 우리 캐리코인은 얼마마다 쌓인다고요? 12초가 아니라 1분이랬는데 1분. 10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만큼. 요건 1세대, 캐레이는 3세대. 블록체인. 점점 발전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블록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기말 잔고의 내역과 두 번째 블록체인의 기초 잔고 내역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 요 마지막을 완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블록을 확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 세계 8,000개 컴퓨터가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구든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동그라미에다 숫자 하나만 대입하면 돼. 0서부터 9까지. 8,000개 컴퓨터가. 그래서 제일 먼저 대입해서 맞히는 사람이 너 암호값을 풀었어. 그 암호값을 해시라고 하는데, 그 암호값이 요 블록 하나를 만들 때 그 해시야. 암호값이야. 요 블록에 대한 암호값을 누군가가 숫자를 대입해서 맞히면 너 암호값 풀었어. 너 고생했어. 코인 줄게. 그래서 50개씩 코인을 준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 형태의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확정하는 걸 뭐가 해준다?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래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분산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래한 그 거래 내역이 요 블록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 블록들에게 다 공유해 뿌려버리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러죠, 공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래 내역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이 딱 공개되잖아요? 그럼 8,000개 컴퓨터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검증 작업을 하는 거야.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위조인지, 이중지불인지를 막 검증하는 거야. 검증해서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 이거 정상적인 거래야. 그러면은 처음에 생성된 해시값과 기존에 있던 해시값이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블록 헤더라는 곳에 딱 저장한 다음에 다시 쫙 뿌려버리는 거야. 그 거래값을 모든 블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보다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교실 안에 15명의 이렇게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이 거래를 했어. 야, 나 코인 10만 개만 보내줘. 보내줬단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거래 내역을 유 학생과 유 학생 자기 장부에만 기록하면 되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교실 안에 있는 15명의 학생이 모두 자기 장부에 그걸 기록한다는 사실이지.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무리 해킹을 하거나 위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거래 내역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중지불도 불가능하겠죠? 위조가 불가능한 게 내가 100만 코인밖에 없는데 200만 코인 보낸다 그래. 그럼 그게 돼야 안 돼요? 이미 거래 내역이 다 사람이 다 갖고 있죠? 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록체인을 정의하려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안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을, 8.2 책을 하는 거를 다 믿고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보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 슈퍼컴퓨터 1위부터 500위까지를 다 합한 연산 능력보다도 이 블록체인의 과반수의 연산 능력이 더 뛰어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보안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과 미국의 IBM이 제휴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인 IoT 산업의 핵심 기술로 선정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무슨 산업이라고요?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분할성. 이 분할성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하나가 1억 분의 1로 쪼개진다는 사실이에요. 쪼개져. 몇 분의 몇? 다시 말해서 소수점 0.00000001 8자리까지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서점 가서 가상화폐 책을 읽어봐도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강사 입장에서 알려줘야 되잖아. 몇 년 동안 막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다가 한 두세 달 전에 그걸 깨닫고 무릎을 탁 쳤어요. 물론 그 깨달음이 나의 주관적인 깨달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좀 이따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만약에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한 70만 원, 80만 원 가죠? 오늘 8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70만 원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코인 하나가. 근데 내가 라면, 싼 거 라면 1,000원짜리 하나 사고 싶어. 그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1,000원짜리 라면 사는데 7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죠? 거의 없죠? 상식이 안 맞죠? 그런데 이놈 비트코인은 지가 알아서 1억 분위를 막 쪼개져가지고 1,000원만 계산한 다음에 해시로 딱 저장돼버려.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해결됐어. 무슨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막 상상의 날을 펼쳐봤어요. 자, 70만 원이면, 자, 1억으로 한번 나눠보자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0.007원이 돼. 그죠? 70만 원 1억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거는 1원도 안 되고, 0.1원도 아니고, 0.01원도 아니고, 0.007원이래.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1억 분위로 쪼개진다는 게. 물론 2,100만 개 작으니까 70원인 거 사용하기 위해서 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크게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로 연결되는 거 봤더니 이것이 사물 인터넷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이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죠. 그때 인터넷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의 소식을 손편지를 써가지고 전했어요. 맞죠? 근데 인터넷이 딱 등장하니까 이제 손편지 써, 안 써? 다 이메일로 전자편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사람의 소식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이 사람이 누구와 연결한다? 사물하고 연결한다. 사물. 사람이 사물하고 대화를 한대. 믿겨져요? 근데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젊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사물 인터넷 사례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 중에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에 한 직장인 여성이 자기의 하루 일과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한 7분가량 되는 거. 그걸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분이 퇴근을 해가지고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카톡을 열어서 자기 집 냉장고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냉장고 안에 사진하고 목록 좀 보내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냉장고는요. 위쪽 안쪽에 인공지능이 내장된 카메라가 있는 거야. 그걸 딱 봤더니만 사진 찍어서 목록을 보내줬어. 카톡으로. 그걸 딱 받고 콩나물이 없구나. 두부가 없구나. 없는 걸 사간다는 거야. 누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냉장고는 사물이 대화하고 있죠? 지금 대리점 가면 그런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 인터넷이 사람도 필요 없어. 이제는 사물들 지들끼리 대화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점점 편해진다 안 편해진다?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주행자동차가? 차를 탔는데 사람이 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차를 타가지고 앞에 안 타고요. 뒤에 타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부산!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자동차가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인사하고선 GPS와 인공지능이 막 작동이 돼가지고 부산으로 방향을 딱 잡아요. 그 앞으로 이제 페달도 필요 없고 운전도 필요 없어. 신호등과 차선 체계가 다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바뀌어요. 또 컴퓨터가 정확히 작동하니까 사고나 안 나? 안 나요. 뒤에서 잠을 자든 아니면 고스톱을 치든 상관없어.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연료가 떨어졌네? 왜? 아무리 자율주행차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왜? 주유소로 들어가가지고 연료를 딱 넣네? 그러다 다음에 주인님 결제할 테니까 카드 주세요가 아니라 자동차는 기계와 주유기라는 기계가 같이 결제해버려. 사물과 사물이.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M2M.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끼리 결제하는 시대. 사람이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 이 기계와 기계가 결제할 때 무슨 화폐로 결제를 할까요? 이 0.007 기계는 소수점 며칠짜리까지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바로 이 M2M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등장했구나라는 걸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전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가상화폐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하나의 시금석이자 원동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놀랍죠? 그 사업 선봉에 여러분들이 좀 서 계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네? 네, 오늘 그 중에 3가지 사건만 소개할게요. 지우개 영 그러네.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건 3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는 피자 사건, 두 번째는 키프로스 사건, 세 번째는 벤 버냉키 사건. 이 3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피자 사건은 2009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 컴퓨터로 막 채굴을 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뭐 50개씩 막 떨어져, 코인이. 처음에 쉬우니까. 그다음 이 청년이 한 10,000개를 채굴합니다. 밤새껏 채굴해가지고. 근데 이 청년도 이 코인을 돈으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처음에 가짜 인정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인터넷상에다 글을 올립니다. 나에게 피자 2판을 갖다 주시는 분에게 비트코인 10,000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본인도 가짜로 여기는데 누가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주겠죠? 근데 이 지구촌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한 도미노 피자 사장님이 그걸 보고선 아이고, 이 청년이 얼마나 피자가 먹고 싶어서 이거를 글을 다 올렸을까. 그래가지고 피자 2판을 또 갖다 주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기대를 안 했다 갖고 이가 고마워 안 고마워? 예, 계정을 열어가지고 망코인을 옮겨줍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처음에는 이는 비트코인이 가격 형성이 있었어 없었어요? 예, 지지부진하다가 4년이 지난 2013년도에 이게 갑자기 $266까지 올라가 버려.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1,000원도 안 되던 것이. 뭐 때문에? 키프로스 사건 때문에. 키프로스 사건 들어보셨죠? 자, 다른 강사에 들어본 거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키프로스 사건은 뭐냐면 하나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조금 올라가면 지중해에 떠있는 조그만 섬나라야. 우리나라 충청북도만한 땅. 인구는 한 130만 명. 근데 그 국가의 기능은 금융국가입니다. 해외의 지하자금을 예치하는 그런 금융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 그리스에서 갑자기 디폴트,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거야. 근데 너무나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옆 나라의 금융위기가 같이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 키프로스에. 그래서 키프로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버려. 중앙은행이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키프로스에 예금한 지하자금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의 지하자금이 60%를 차지했어요.